안녕하세요. 서정아의 지근고전입니다.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9번째 단계를 시작합니다. 선진 양안시대의 전적들에서 군주의 조정으로서였든 사당으로서였든 종묘에서의 선조에 대한 제례 기록은 많이 볼 수 있는 반면에 무덤에서의 제사를 서술한 자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망자의 정신이 깃든 그의 생전의 묘당이 망자의 몸을 묻는 매장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고조 유방의 손자인 회남왕 유왕이 편찬한 회남자에는요, 그러한 정황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글이 있습니다. 회남왕은 시호가 아니라 자규 이름입니다. 왕자는 말 그대로 왕이에요. 전국시대에는 7개의 강성한 제후국, 즉 전국 칠웅이라 불리어지는 제연, 조위,한, 초,진 이 나라들의 제후가 너도 나도 스스로를 왕이라 참칭하게 되죠. 진시황제는 나머지 6개 강국을 병합하는 천하통일을 이룩하고 나서 곧바로 더 이상 유일한 존재가 아니게 된 왕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황제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왕은 황제의 하위 자기명이 된 것입니다. 수명이 짧았던 제국으로서의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가 일어서자마자 항고조 유방은 개국 공신들과 자식들에게 자귀 중 가장 높은 왕 자귀를 하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진시황제에 의해 폐지되었던 봉건제도가 부활되어서 대대손손 상속할 수 있는 영지 분봉도 자귀 하사와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회남왕이란 회남 지역을 분봉받고 왕 자귀가 부여된 사람으로서 회남 지역을 통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한나라식의 봉건제도는 끝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지방에 정권을 주었던 세력들이 강해지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생겼는데요. 그 모든 것이 진압된 후에는 결국 중국에서 실질적인 봉건제는 사라지게 됩니다. 회남왕 유한의 회남자라는 책은 유가 경소로 분리된 것은 아닙니다. 도교, 도가, 음양가, 묵가, 법가, 또 유가까지 여러 제자백가 사상이 뒤섞여서 잡가로 분리되는 전적인데요. 진나라, 한나라 시기 문화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전적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전원훈 편의 이 글은 유학사상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요. 만승의 군주가 죽으면, 즉 천자가 죽으면 그 몸뚱이를 광야에 매장한다. 명당 위에서 그 임귀의 정신에게 제사 의례를 하는 것은 그 정신이 형체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주가 제작되면 형체는 그 신주에 종속된다. 형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정신은 갈 곳 없이 끝난다. 통치 지도자의 모든 통치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대명사로서 명당과 벽공에 대한 묘사는 풍수지리 이론에서 주로 논하는 명당 및 혈의 조건에 관한 설명과 유사한 측면을 보이는 점이 특이합니다. 풍수지리 이론에서의 혈은 음택풍수 이론에서는 죽은 자가 편안히 쉴 수 있는 최선의 지점으로 광곽을 묻는 지점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양택풍수 이론에서는 집을 짓고 살면 좋은 지점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명당은 바로 그 혈 앞의 넓은 공간으로 하천의 물이 고여들면서 흘러갈 수 있을 만큼의 완만하고 평평한 터를 의미합니다. 풍수지리에 속하는 지리술수는 이미 전한 시대에도 성행하고 있었는데요. 사기 목념열전 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에 대한 사마천의 비판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풍수지리 이론서라는 청호경은 한나라 때 청호자란 사람이 지은 것이라 전해집니다. 그가 정확히 누구인지 실제 한나라 때 사람인지 관련 학계의 의견이 모아진 것은 아닌 듯합니다. 청호경에는 명당이라는 언급을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길지로서의 명당을 표현한 듯한 대지를 언급하고 있고요. 공회의 땅, 재상의 땅이라는 기록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청호경에서 명당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적어도 한나라 때를 훌쩍 지나서 저술된 것이 아니라는 방증이 될 수 있습니다. 앞 시간에서 살펴보았듯이 선진 양안 시대에는
명당이 여러가지 상징성을 내포한 최고 통치자, 즉 천자의 중요한 통치 거서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은 최고 통치자의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실제로 명당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전한의 무제는 물론 후한 제1대 광무제 역시 새 도읍지에 명당이라는 구조물을 세운 황제입니다. 청호경이란 것이 적어도 황제를 위한 책이 아닌 이상 그 누구라도 자신과 그 자손이 대대손손 큰 복록을 누릴 수 있는 길지로서의 명당을 버젓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호경에서 길지를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명당과 벽공의 입지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은 듯합니다. 원문이 너무 간략한 시처럼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좀 용이하도록 소가로로 의역적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산줄기가 선회하듯 들어와서 물길이 환포하여 선회하는 곳은 귀한 신분을 아주 가까이 하게 되고 재물을 풍족히 하게 된다. 좌우로 꿈틀거리는 산줄기가 없어져서 물길이 머무름 없이 빠르게 흘러나가 버리는 곳은 왕후라도 사로잡힌 왕과 옥에 갇힌 제후일 뿐이다. 산이 급하게 솟구침이 전혀 없이 머리를 순하게 조아리는 듯해서 물길이 구비구비로 완만히 흐르는 곳은 자손들의 번창이 천억 명에 이른다. 산이 무정하게 내달리듯 가버려서 물길이 수직으로 뻗어 흘러나가 버리는 곳은 나무를 따라다니며 얻어먹는 신세가 된다. 상지술서답게 길흉이 정말 리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벽공에서는 강줄기 이야기만 있었고 구릉 이야기는 특별하게 자세히 서술되지 않은 점에 비해서요. 이 글은 보다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점이 다릅니다. 사실 물줄기의 속도와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전적으로 땅의 모양에 달려 있습니다. 급류가 흐르는 곳은 구릉도 극병사이고요. 완만한 흐름의 지역은 구릉 역시 느긋합니다.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는데 물길이 산을 넘어 제 맘대로 흘러다니는 경우는 없습니다. 산줄기가 물의 완급과 방향을 결정해 주는 것이니 물길 하나만 보아도 그 곁을 달리는 산줄기의 경사도와 방향은 유추가 가능한 일입니다. 청호경은 그 양자를 모두 묘사한 것이고 유교경서에서의 명당 벽공에 대한 서술은 물길만 표현된 것입니다. 청호경 이후의 풍수서로서 위진시대 곽박의 저서라고 알려진 장서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금낭경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청호경에는 보이지 않던 명당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혈이라는 표현도 볼 수 있습니다. 혈 앞에 이르면 둥근 봉우리들이 우뚝우뚝 호위하듯 하고 완만한 하류 지형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갈래의 물길이 빙 둘러 에워싼다. 길지를 중심으로 사와 여기서 모래사자는 풍수용어에서 쓰이는 건데요. 구릉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와 사 앞쪽의 물길이 갈고리처럼 둥그스름하게 끼어돌고 처음부터 끝까지 유정하면서 길지의 법칙에 의거되어 있다면 저절로 한치 오차도 없는 정확한 지점의 혈을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물길이 잘 이어져 가듯 할 때에는 지맥은 멈추지 않으며 지맥이 멈추게 될 때에는 틀림없이 작은 명당이 있게 되니 기의 흐름이 정지하고 좌선수 우선수의 물길이 합치되는 곳, 바로 그것이 혈이다. 앞 시간에 군주의 통치 거소로서의 명당은 종묘 안의 묘당을 일컫는 것이라 논한 바 있습니다. 그 묘의 당 위에는 북쪽으로 침실이 배치되어 있음을 처음 인트로 시간에 종묘 추정도 그림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고대 종묘의 추정도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종묘에서 당, 즉 중당의 북쪽으로 실이 있습니다. 실의 좌우로 방도 있고요. 바로 그 북쪽 가운데의 실이 묘당 주인의 침실인데요. 그가 만일 제후나 왕이라면 이곳은 편전이면서 정전도 됩니다. 이 그림이 왕궁이라 하기에는 너무 초라해 보이겠지만요. 주나라 때의 왕과 제후들의 집은 극소수의 아주 부유한 제후국을 제외하고 대체로 건물이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물론 진시황제 이후의 황궁처럼 수많은 정각들로 즐비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왕과 제후의 나라들은 각 나라의 대표 궁궐이 따로 지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제후가 죽으면 다음 후계자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저택에 그대로 거주하면서 군주의 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저택의 종묘로서의 위상이 왕 따라 제후 따라 새롭게 부여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의 묘당의 그러니까 침실 부분을 왜 보여드리고 있는지는 다음 글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입니다. 풍수지리 이론서에 혈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혈은 원래 죽은 사람의 매장 지점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이 생활하는 주인의 침실, 즉 실의 뜻으로도 쓰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후자의 의미가 먼저 있었습니다. 주역의 계사전 하편글에서 그에 대한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옛적에는 땅을 파낸 구린 혈에서 거주하였거나 들판에서 거주하였는데 후대의 성인께서 그러한 주거 문화를 변화시켜서 궁과 시를 쓰게 하였다. 여기에서 궁은 저택으로서의 집을 말하고 실은 침실 또는 침실 사이즈만한 조그만 집을 의미합니다. 혈에서 궁실로의 주거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는 성인은 상고대 여러가지 기술과 기능으로 문명을 일으켰던 훌륭한 제왕들 중 한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계사전을 전통시대에는 공자가 지었다고 믿어왔지만 지금의 학계에서는 그보다 훨씬 후대에 저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전국시대에 성서되었다고 보는 학자들이 많고요. 한나라 때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계사전이 저술된 시대에는 혈은 야만시대의 주거 잔재로 그리고 실은 성인에 의한 문명시대의 주거 형태로 서로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본질은 혈과 실이 사람이 잠자는 곳으로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거주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은 고대 통치자의 조정 역할을 하던 곳, 그러니까 선진시대에는 그것을 종묘라고 했죠. 그곳의 울타리 전체 또는 좀 더 넓혀서 그 주변까지 아울러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벽공에 해당하는 것이죠.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혈은 조정 내 군주의 침실이라는 좁은 지점에 해당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장서의 이 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외편의 글인데요. 물길이 명당 중심으로 주입되면 혈에서는 저절로 편안하다.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물길이 명당 중심으로 주입됨, 원문으로 수주당심은 물길이 명당의 중심에 모였다가 흘러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경에서 노래한 벽공을 가지고 본다면 벽공 주변의 영소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영소는 문왕과 무왕이 벽공을 영건할 당시 그 가까운 주변에 있었던 연못으로 앞 시간에 시경 대하편 영대시를 통해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훌륭한 군주의 대명사이자 주나라가 천자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초를 닦았던 문왕의 조정이었죠. 시경의 영대시를 다시 보겠습니다. 영대, 영류, 영소에 대해 노래하고 있고요. 끝부분에는 그것들 전체를 아우르는 벽공이라는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소의 모습이 탱탱하게 살진 물고기들이 힘차게 뛰어오르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연못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소는 벽공 주변을 마치 도넛 모양의 벽옥처럼 빙 둘러 흘러가는 강물이 잠시 머물렀다가는 연못이 되는 것입니다. 장서의 바로 이 수주당심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풍수 이론서에서 명당터의 크고 작은 연못들이 길지의 소재에 대한 실마리로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수주당심에 부합되는 실제 모델은 바로 벽공의 영소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왕의 세자 시절 그의 아버지 문왕의 명에 의해 세운 바로 그 영대, 영류, 영소가 있는 벽공의 자연 환경은 풍수지리 초기 이론에서 이른바 명당과 혈이라는 길지의 이론 형성의 밑바탕이 되어주었습니다. 은나라 말기 서쪽 변방의 제후국에 지나지 않았던 주나라가 영대, 영류, 영소를 갖춘 벽공을 영건한 이후에 곧바로 천하를 소유하게 된 역사적 사건은 초기 풍수 연구가들에게 길지 기준에 대한 이론적 영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이상 주나라의 궁, 종묘와 명당의 9번째 단계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